너무 빨리 온 미래. 민병삼. 버스가 정차할 때쯤 되자 초로의 남자가 운동화를 주춤주춤 끌면서 출구 쪽으로 다가갔다. 다리가 매우 불편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불편한 것은 다리뿐만이 아니었다. 어정뜨게 구부러진 팔에서 손목이 계속 간드작거렸다. 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뇌일혈로 쓰러졌던 게 분명했다. 그가 버스에서 완전히 내리는데 오래 걸렸다. 그 바람에 하차할 사람 여럿이 선뜻 내리지를 못하고 머뭇거렸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내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딸이 소리 죽여 혀를 찼다. 버스가 이미 저만치 내 빼고 없는데도 왠지 그가 가로수에 어깨를 붙인 채 멀거니 서 있었다. 마치 버스에다 두고 내린 것이 있어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설사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울상으로 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미적거리자 눈치 없는 딸이 내 팔을 낚아챘다. 아는 분이세요? 아니야. 그런데 왜 그토록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내가 그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자 딸이 걷다 말고 우뚝 섰다. 그러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갑자기 당황해진 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언제?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빠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왜 반신불수가 되겠니? 이렇게 건강한데. 맞아요. 아빠는 절대 아니에요. 혈압약 꼭꼭 드시죠? 물론이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딸의 걸음은 경쾌했다. 마침 직장에서 보너스를 탔다며 내 봄잠바를 사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막목 안으로 끌고 나왔다. 이게 다 자식 키운 보람이겠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그러나 집을 나설 때의 기분과는 영 달랐다. 무엇인가를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약속을 잊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 한참을 궁리했다. 아, 조금 전 그 사람 때문이었다. 손목을 간드작대던 그의 모습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다. 방금 혈압약 꼭꼭 드시죠 하고 묻던 딸의 표정까지 가세하여 나로 하여금 새삼 겁먹게 한 것이다. 뇌일혈로 쓰러지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건 이미 상식이 돼버렸다. 하루에 2차례 약을 꼭 챙겨야 하는 나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내 동창 중에도 고혈압으로 죽은 친구가 최근에 2이나 되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부러워하는 반신불수도 있다. 나 역시 죽은 친구보다는 반신을 쓰지 못하는 쪽을 더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딸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했다. 그러자 딸이 내 안색을 살피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딸과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건데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잖니 하고 슬쩍 엉너리를 쳤다. 딸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밝은 표정으로 동의했다.
마침 빌딩 앞에 간이 의자가 있어 그리로 가 앉았다. 딸이 내 얼굴을 흘끔흘끔 곁눈질하면서 소리 죽여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버스 출구에서 들었던 그 한숨 소리와 똑같았다. 딸이 혹시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은근히 낑겼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는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물으면 정말 아플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정말 아프신 데 없는 거죠? 아빠를 믿으렴. 믿을게요. 커피 드실래요? 건물 안에 자판기 있는데. 그거 좋겠다. 딸이 이내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틈을 타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자식 앞에서는 한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였다. 그런 딸이 갸륵하고 고마우면서도 번번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었다. 최명식이 전화를 해 오후에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불과 이틀 전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 그런데도 또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오후가 몹시 따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갑자기 의논할 일이 생겼거나 그는 나와 같은 학교에 재직했었고 여러 해 전 한날 퇴직했다. 담당 교과는 서로 다르지만 마음이 잘 맞았다. 반을 가는데 실 따르는 격으로 우리는 자주 붙어 다녔다. 술자리에도 거의 함께 가고 수요일 등산 모임에도 서로가 빠지지 않았다. 한 잔에 3, 4천 원씩 하는 차값을 둘 다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우리는 만나는 장소를 은행이나 근린공원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은행은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어 약속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 공원에서 만나는 시기는 꽃샘이 지나간 4월 이후나 단풍을 기다리게 하는 초가을 무렵이었다. 연일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오늘도 역시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가 처음부터 술 생각이 있었다면 은행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이서 단골로 가는 술집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쪽 피막골에 있는 대중음식점으로 특히 고등어와 삼치를 잘 구워냈다. 서로 같은 나이에 비슷한 식성이라 술안주로는 딱 맞았다. 간혹 고등어에 물릴 경우에는 옆에 있는 빈대떡집으로 옮긴다. 거기는 알맞게 간을 맞춘 어리굴젓을 기본으로 내놓아 일부러 그 맛을 찾아갈 때가 많았다. 내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최명식이 먼저 와 있었다. 만나도 새삼스럽게 악수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씩 웃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의 웃음이 쓸쓸하게 보였다. 나도 대충 짐작할 만한 일이지만 지레 아는 척할 수는 없었다. 왜 불렀어? 집에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서. 그러고는 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물어보나 마나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했을 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특별히 궁금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가 속상하다면 내가 미처 모르는 일이 또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 빌어먹을. 우리 식구 모두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뭘. 하루 이틀 겪고 말 것 같았으면 내가 이러겠어. 하긴. 그를 특별히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함께 시간 죽일 방법만 궁리했다. 가장 쉽기로는 술자리겠지만 그의 표정이 그렇지 않아 보였다. 아무래도 그의 생각에 따라주는 게 좋을 듯 싶어 지금부터 뭐 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뜬금없이 버스 여행이 하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선뜻 동의를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버스 타고 시내나 한 바퀴 돌자고 했다. 비로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류장으로 앞장서 걸었다. 최명식이 속상해하는 일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만한 것이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하고 건강해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주위에서 부러워했다. 더구나 직장 구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큰아이가 대기업에 입사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둘째 아들도 명문대학에 다니는 중이었다. 평생 교사로 늙은 최명식한테는 큰 보람이었고 으스댈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터진 것이다. 후사 다 말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의 억장을 무너뜨릴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것도 뇌를 다치는 사고였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했으나 결국 편마비로 퇴원하고 말았다. 겨우 32살인데 이제 어디에다 미래를 건다는 말인가. 큰아들이 그런 마당에 둘째가 뜻밖의 황당한 짓을 한 것이다. 느닷없이 노동자들 시위에 가담했다가 그만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다. 경찰들과 충돌하는 가운데 얼떨결에 무엇인가 깊이 찔렸던 모양이다. 결국 안구 파열로 평생을 외눈으로 살아갈 판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후유증이었다. 큰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심각한 자학 증세를 보이고 둘째는 우울증에 빠져 둘 다 자신들의 미래를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모시 키우는 놈하고 자식 키우는 놈은 막말을 못한다고 했다. 자식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명식의 처지를 생각하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선박이 백길을 따라 항해하듯이 버스가 시내를 정해진 코스대로 달렸다. 나와 최명식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한숨뿐이었다. 그렇게 종점까지 왔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왔던 길을 되밟았다. 거리와 건물들은 눈에 익지만 행인들은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가 서울은 항상 낯선 도시처럼 생각되었다. 행인들은 모두 바쁜 것처럼 보였다. 차량들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오로지 걷기만 했다. 걷기 위해서 태어나고 걷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걸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걷는다는 것은 결국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인간의 길이란 그런 것이다. 어려서부터 걷기 시작해 젊어서도 걷고 중년이 되어도 걷고 늙어서도 걷다가 마지막으로 쉬는 곳이 무덤이다. 인간이란 그렇게 미래에 쉴 곳을 찾아 끊임없이 걷다가 고작 한 줌의 뼛가루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 영원한 쉼터는 꽤 멀리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60년, 70년 혹은 80년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걷는 길 끝에 평생을 희망했던 것이 기다린다는 확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먼 곳을 향해 끊임없이 걷고 있는 것이다. 나와 최명식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곳으로 되돌아오는데 2시간도 더 걸렸다.
나의 인생과 그의 인생에서 그 2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끊임없이 걷는 사람들 외에는 본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최명식한테 물었다. 차 안에서 무슨 생각했어? 나의 미래. 최 선생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 미래를 미리 볼 수 없으니 알 수가 있나? 다만 나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로군. 아마 그럴걸? 이때 저 만치서 낯익은 남자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뜻밖에도 그는 며칠 전 딸과 함께 버스에서 보았던 그 반신불수였다.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같은 사람을 또 만나다니 신기했다. 그러나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가 마치 어떤 무서운 사명을 띠고 배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기분 나빠가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러자 최명식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나 혼자 한 소리야 하고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딱히 작정한 곳이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생선구이집으로 들어갔다. 아직 해질녘이 아닌데도 이미 서너 팀이 와 있었다. 주인 여자가 아는 척하며 다가와서는 고등어지요 하고 혼자 결정해버렸다. 나는 술병을 들어 최명식의 잔부터 채웠다. 그런데도 그는 내 잔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 술을 달랑 털어넣는 것이었다. 전에 없던 짓이라 조금 당황했다. 잔을 다시 채워줬다. 내가 잔을 들어 구구라는 말로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그가 이어서 8824 하고 잔을 부딪혀야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죽자는 늙은이들의 유행어였다. 그러나 그는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가만둬야 했다. 괜한 말로 그를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가 스스로 빗장을 풀었다. 젠장,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큰놈 자학 증세가 더 심해졌어. 이젠 미치광이 발작까지 하는 거야. 저러다가 칼로 손목이라도 긋지 않을까 두려워. 둘째는 어떡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인기피증까지 보이면서 애비애미한테 눈길도 안 줘. 내 생각에는 전문의한테 다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 선생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잖아. 네 한두 번 입원시켰나 뭐. 아휴, 속 타자. 이 식구 모두가 동시에 죽을 방법이 없을까? 나만 죽어버리면 저 두 놈을 마누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최 선생이 업보라 생각하고 견뎌야지 어떡하겠어. 죽기가 그리 쉬운 줄 알아? 결심하기는 쉬워도 실행은 어려운 게 죽는 일이라잖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이젠 나한테 부러운 말이 됐으니 원. 우리 속담에 도둑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못 벗는다고 했어. 자식의 문제는 결국 부모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지.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더니 내가 그 짝을 당하고 있잖아. 세상에 나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그가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기어이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쯤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까지 떨면서 울었다. 나는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할 셈으로 냅킨을 한 움큼 뽑아 손에 찔러주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한 쌍이 흘끔흘끔 곁눈질하며 숙연한 분위기를 잡았다. 그들의 아버지도 우리 나이와 비슷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소주 3병을 비웠다. 누가 더 마시고 덜 마시고 없이 둘이서 계속 털어놓다 보니 그렇게 됐다. 평소 반병이 적당한 나한테는 너무 과한 양이었다. 최명식의 주량도 나와 비슷했다. 그런데도 오늘은 왠지 취기가 쉬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섞어 마신 탓이고 나는 그의 딱한 인생을 안주로 삼은 탓이었다. 이봐, 박 선생. 인생을 불안정한 항해라고 말한 사람이 셰익스피어라고 했던가? 그렇다더군. 잘났다, 셰익스피어. 그따위로 펜을 긁어대고는 이 최명식으로 하여금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지. 빌어먹을. 그가 또 끼욱끼욱 울었다. 자신도 모르게 터지는 울음을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는가.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술값을 미리 계산했다. 그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자주 우리를 흘끔거리던 젊은 쌍이 먼저 일어났다. 나가면서 우리를 슬쩍 내려보고는 저희들끼리 뭐라고 속삭였다. 늙어 주책이라고 했겠지. 오냐 이놈들아. 네 아비도 어디선가 이런 꼴로 있을지도 모른다. 한참 자고 있는데 딸이 내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어제 최명식과 마신 술이 과했던 탓에 눈을 뜨고도 금방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딸이 문을 삐긋이 열어 목을 끼웠다. 왜 그러냐? 전화 받아보세요. 최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뭐? 최 선생 부인이? 나는 대뜸 불길한 생각부터 들어 거실로 뛰쳐나갔다. 거실 분한문 밖으로 날이 희부음하게 밝아지고 있는 시각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떨며 수화기를 귀에 붙였다. 저쪽에서 흘러온 소리는 최명식 아내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웅성대는 소리였다. 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제서야 최명식의 아내 음성이 튀어나왔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선생님, 어떡해요? 우리 그이가 쓰러졌어요. 최 선생이 쓰러지다니요? 여기 응급실인데요. 뇌일혈이래요. 이럴 수가. 나는 미처 이 얘기도 끝내지 못하고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쓰러지듯이 맥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신이 아득해 눈앞에 딱정벌레가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딸이 호들갑을 떨며 어깨를 흔들었다. 딸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허겁지겁 당도했다. 최명식의 아내가 나를 보자마자 대뜸 눈물부터 찍어냈다. 나는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천장에다 눈길만 걸어놓았다. 그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나더니 어제 둘이서 마신 술의 양을 물었다. 나는 갑자기 죄인이 되어 기어드는 목소리로 2병을 간신히 말했다. 차마 3병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녀의 원망이 두려웠던 것이다. 어제 마신 양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3병 때문에 남편이 쓰러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최명식이 쓰러진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화장실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 쓰러지게 된 확실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과하게 마신 술이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가족조차 환자를 면회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곧 출근해야 할 딸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나는 최명식의 아내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문장은커녕 단어 한 개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어줄 뿐이었다. 그녀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남편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압박할 게 분명하다. 그녀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다. 나도 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막막한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이태 전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떴다. 혼기를 넘긴 딸을 떠맡기고 혼자 가버린 아내가 한동안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어쩌랴. 염라대왕 사자가 끌고 가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그렇게 되고 보니 딸의 문제가 큰 걱정으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딸한테 부담스런 존재가 돼버렸다. 여러 해 전부터 교제한 남자가 있었는데도 혼자 된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예 헤어졌다. 이제는 내가 딸을 바라볼 염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혈압을 조심하는 것도 혹여 뇌일혈로 편마비가 되는 걸 두려워한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딸의 앞길을 막는 평생 죄인이 되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그런 환자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워있게 된다면 하고 생각할 때는 곧 자지러졌다.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다. 최명식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렇게 누운 채 오랜 세월 식물인간이 되거나 일어나도 반신불수가 되는 건 아닌지 나마저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는 서로가 그런 상황을 염려했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와 내 생각이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손목을 흔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면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단언까지 했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반병신 애비를 부양할 자식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최명식의 두 아들이 건재했었다. 그토록 자식한테 부담 주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최명식의 두 아들이 저 모양이 되었다. 다행히도 최명식이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 말로는 거의 기적이라고 했다. 나는 최명식의 아내가 눈치 못 채게 담당 의사를 찾아가 환자의 수족에 이상이 없겠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수 있다며 고개를 갸웃대는 것이었다. 순간 내가 교회만 다녔어도 하는 상념에 빠졌다. 그랬다면 최명식의 반신불수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얼굴에 표정도 그리 밝은 것 같지 않았다.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걸음에도 힘이 없어 보였다.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몸이 아프지 않다면 혹시 아비한테 숨겨야 하는 근심거리가 있는 건 아닌지. 잠시 후 딸이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다. 여전히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나는 말을 붙일까 말까 계속 망설였다. 다행히 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최 선생님은 어떤 상태예요? 후유증은 없을 것 같대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후유증이 어떨지는 의사도 아직 모른대. 그 전날 아빠하고 같이 술 드신 거예요? 사정이 그렇게 됐어. 최 선생이 어찌나 속상해하는지. 아빠도 지금 혈압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자니. 그날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취중에 또 횡설수설했나 보구나. 아빠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면 자살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취중이라도 자식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섭섭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아빠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얘야, 그건.
그만두세요. 저는 자식도 아니잖아요. 딸이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며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된통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딸의 말이 맞을 것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그토록 사실적으로 되풀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최명식과 평소에 나누었던 다짐이 술기운을 빌어 거침없이 토해낸 것이다. 그것이 내 진심이라고 해도 자식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내 실수였다.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애써 딸을 얼렀다. 그러자 딸이 눈을 꼿꼿이 세워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눈길을 피하고 말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계속 술을 드시는 한 최 선생님처럼 쓰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최 선생이 저렇게 됐으니 이제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어. 제가 두려운 건 아빠의 반신불수가 아니라고요. 혈압으로 쓰러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빠마저 안 계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서 쓸쓸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도 못 하실 거예요. 아빠가 불쌍해서 미치겠다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빠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아빠 따라서 죽을 거예요. 딸이 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슬피 울었다. 나는 슬그머니 돌아앉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최명식이 퇴원한다는 전화를 받고도 나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차마 그의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미 상황을 알았다. 의식이 돌아온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기에는 그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다.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앞으로 몸이 더 좋아지면 걷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리라는 것쯤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서로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돼버렸다. 그때의 우려가 그림자처럼 야금야금 다가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줄만 알았었다. 이제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큰아들의 정신병적 자학은 계속되고 있고 둘째는 대인 기피증까지로 발전해 있고 이제 가장까지 저런 모습이 돼 있다. 막막하고 끔찍한 상상이 영상처럼 내 앞에 전개되는 것이었다. 그의 의식이 죽지 않았으므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다. 누워서 무엇을 생각할까? 따스한 햇살, 실록의 가로수, 새들의 지저김, 한적한 시골길.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그따위가 아니다. 가족이 동반해 죽는 길이다. 그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할 것이다. 오, 하나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최명식과의 지난 날들을 묵은 앨범을 열듯이 되돌아 보았다. 그는 정이 많으면서 강직했다. 어찌 보면 무굴충처럼 마음이 여리면서도 일의 시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저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매우 싫어했다. 며칠 전 어떤 교사가 학생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줬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는 퇴퇴퇴 침을 3번 뱉었다. 그러고도 제 옷을 탈탈 털어냈다. 그러한 결벽성이
추루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나한테 불편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의 결벽성을 경계하는 것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최명식이 그렇게 된 이후 나는 완전히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되고 말았다. 최명식 말고 다른 친구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물론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교유가 그릇둘 것도 없다. 그러나 그건 최명식을 배신하는 일일 것 같아 당장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잔인한 짓이다. 이제는 그에게 자주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어눌해진 언어 표현 때문에 자괴감을 갖는 것 같았다. 병세가 궁금했지만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전전긍긍하자 언젠가는 딸이 두 분이 연애하셨어요? 하고 놀리기까지 했다. 그때는 그저 웃고 말았지만 20년 넘게 그와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딸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딸은 그저 내가 두 번째 외톨이가 된 것을 염려했을 뿐이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꽃샘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비로소 나무들마다 실록으로 옷을 갈아입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싱그러웠다. 이제 주말이면 등산로마다 상춘객들로 붐빌 것이다. 해마다 보게 되는 풍경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래서 최명식이 건재했을 때도 주말에는 산행을 하지 않았다. 도시의 사람 냄새가 싫어서 산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또 인파를 만나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수요 모임이었다. 그들 모두 퇴직 교사들이어서 대화 창구가 모두 비슷했다. 30여 년 동안 교단만 지켰던 사람들이라 특별히 새로운 화제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최명식이 저렇게 된 이후 나는 수요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성화를 뿌리치기 힘들었다. 그래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다. 그들도 내가 최명식과 특별히 가까운 것을 알고 그의 근황을 의뢰 나한테 물었다. 나는 그게 귀찮고 싫었다. 그들은 최명식을 차츰 잊어가면서도 나만 보면 새삼 묻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 친구 술을 너무 자주 마시더니가 아니면 사람은 그저 건강이 제일이지. 최 선생처럼 돼봐. 인생 종치는 거지. 따위로 약을 올렸다. 그들은 최명식이 술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의 불행한 처지를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있었다. 딸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 수화기를 들어 잠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아빠, 최 선생님 댁인데요. 하고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다. 최명식의 아내가 했을 것인데 왠지 불길한 마음부터 드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명식이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후에 만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를 만나기는커녕 전화 음성조차 듣지 못했다. 나는 그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처럼 또 정신이 아득했다. 그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을 잊었을 리는 없다. 수족은 자유롭지 못해도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이다. 걷기가 불편해서 집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도착을 않고 있다니. 나는 밥을 먹다 말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가는 동안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어두워 자주 발을 헛디뎠다.
마침 그의 아내가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었다. 아파트 창에서 쏟아지는 불빛으로 창백해진 그녀의 낯빛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최명식이 몇 시에 나갔냐고 묻자 찬거리 사러 슈퍼에 간 3시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려 6시간이나 밖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감이 좋지 않아서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내 상상과는 달리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는 엉뚱한 대답만 했다. 나는 그가 남겼을지도 모를 편지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박 선생님 혹시 다른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디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글쎄요,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앞세워 아파트로 올라갔다. 마침 두 아들이 TV 앞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는 어깨를 어설프게 구부렸다. 순간 그들이 갑자기 밉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명식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자 이름 모를 양냄새와 야릇한 채취 같은 것이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그의 아내가 방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나대로 그가 읽다가만 책들을 모두 털었다. 이때 서랍을 헤집던 그의 아내가 박 선생님 하고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또 가슴이 내려앉았다. 무슨 편지입니까? 글쎄요. 그녀가 손끝을 떨면서 피봉을 열었다. 나는 그녀가 내용을 빨리 확인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제발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랬다. 편지를 읽어가던 그녀가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걱정하기보다는 씌어진 내용이 더 궁금해서 얼른 편지를 빼앗았다. 손이 불편해서 그런지 글씨가 매우 조악했다. 역시 내 추측이 맞았다. 그건 최명식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한테 남긴 편지였다. 나는 이미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채를 쓴 것처럼 눈도 침침했다. 사랑하는 성훈이 엄마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것과 두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마저 짐이 되기 싫어서 멀리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꼼꼼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나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가 누워있던 침대만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최명식은 거기 누워서 내내 이 순간만 생각했을 것이다. 불쌍한 친구. 잠시 후 TV 소리가 꺼지면서 두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밉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최명식이 그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으며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박 선생님, 이 양반이 갈 만한 곳이 어딜까요? 혹시 끔찍한 생각을 먹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실 나는 최명식의 아내를 안심시킬 만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상상처럼 그가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다. 남긴 편지 내용으로는 그렇다. 아니, 오래전에 이미 작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더디 걷는다. 우리가 서두르면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붙잡을 수가 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합시다. 맞아요. 그런 몸으로 멀리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이때 내내 관망만 하던 두 아들이 서로 어깨를 껴안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올려보며 아버지를 빨리 찾아야 해! 하고는 큰아들한테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그러자 둘째가 아버지를 찾겠다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와 그의 아내도 아이의 뒤를 따라붙었다.